1398년 늦여름, 한양 궁궐 어딘가 어두운 복도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새나라 조선의 법과 제도를 설계해온 사상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 시각 다른 한쪽에서는 칼을 든 젊은 왕자 이방원이 굳은 얼굴로 병사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빛을 함께 세운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생사를 가르는 자리에 서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날을 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정도전 대 이방원, 조선 건국의 빛과 그림자는 어디에서 갈라졌을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태조실록과 정중실록, 고려사, 그리고 정도전과 조선 건국을 다룬 여러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아직 조선이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1342년 어느 해 고려 동북부 산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훗날 조선의 설계자가 되는 인물 정도전입니다. 기록마다 자세한 고향 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오늘날 경상북도 봉화 일대로 보고 있습니다. 산이 에워싼 그 고장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글과 세상 돌아가는 일을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는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권문세족이라 불리던 소수 가문이 넓은 땅과 벼슬을 독점했고 많은 백성들은 농토를 빼앗겨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몇몇 지방과 외척들에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나라의 살림은 기울고 외구의 침입과 매부 반란이 잇따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란 젊은 유학자 정도전에게 정치는 일찍부터 고쳐야 하는 것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을 조금 더 앞당겨 1360년대 한양과 개경의 서당과 학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새로 들어온 성리학이 널리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도리, 임금과 신하의 도리, 나라의 도리를 다시 따져 묻는 학문이었습니다. 정도전도 이 흐름 속에서 학문을 닦으며 어떤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만 답을 찾지 않고 현실 정치의 모순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글은 권문세족의 눈에는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 권력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정도전은 여러 차례 간언과 상소를 올리며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다가 미움을 사 유배를 가거나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물러나 조용히 지냈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라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더 굳혔습니다. 고통스러운 좌절이 오히려 그의 사상을 단단하게 다져준 셈입니다. 이즈음, 그는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학자들과도 교류했습니다. 정도전과 정몽주, 남은 같은 인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나라의 앞날을 고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들 사이의 친밀도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사료마다 설명이 다르고 후대의 전승에 기대는 부분도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려 말 젊은 사대부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고 정도전은 그 앞줄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이제 1380년대 북방과 바다에서 전쟁이 이어지던 시기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을 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장수 이성계입니다. 그는 왜구와 홍건적을 막아낸 무장으로 명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붓을 든 사상가 정도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칼을 든 장수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정확히 언제 어떤 대화를 통해 시작됐는지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다만 위화도 회군을 전후한 시기 두 사람이 새 질서를 고민하는 동지로 가까워졌다는 점은 여러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1388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동정벌을 명하던 우왕과 최영의 명령에 따라 군대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성계에게 이 전쟁은 나라를 위한 길이라기보다는 권문세족의 정치 계산으로 보였습니다. 그때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건 사람이 정도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언젠보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라는 취지의 조언이 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조실록은 회군의 배경에 여러 신하들의 논의가 있었다고 짧게 적고 있지만 야사에서는 이때부터 정도전의 이름을 자주 언급합니다. 미화도에서 군대가 되돌아와 고려 조정을 뒤흔들던 그때 정도전은 단지 반대편을 무너뜨리는 계략가가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바에 아예 나라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권력구조와 토지제도, 왕과 신하의 관계를 바꾸는 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해군은 그에게 머릿속 설계를 실제로 적용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혼란의 한복판에서 그는 이성계 세력의 정치 전략과 새 왕조 구상, 두 바퀴를 동시에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성계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이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위화도 회군과 정권교체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훗날 태종이 되는 이 젊은 장수는 아직은 조용히 뒤에서 아버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이 처음 어떤 인상을 주고받았는지는 정사에 자세히 남아있지 않지만 분명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길에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 나라를 바꾸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1392년 결국 고려 왕조는 막을 내리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이성계가 조선 태조로 즉위하고 새 왕조의 이름과 제도가 하나씩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조정 한가운데에서 가장 분주하게 움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종묘와 사직, 궁궐과 도성의 배치, 육조 중심의 행정체계, 군사 조직 개편 등 국가의 기본 설계를 맡았습니다. 태조실록은 새 왕조의 여러 제도가 정도전 등의 건의에 따라 마련되었다고 자주 적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비치는 한양의 관아 방안. 그는 수십 장의 종이를 펴놓고 붓을 놀리며 새 나라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조선 경국전이라 이름 붙인 책을 통해 왕과 신하의 관계, 백성을 다스리는 법, 관료의 임명 기준을 정의했습니다. 또 경제문감에서는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어떤 제도가 백성을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적었습니다. 이 책들은 당시에는 일부만 공포되거나 한정된 범위에서 사용되었지만 후대에 이르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설계도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 무렵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세웠지만 틀은 정도전이 짰다. 실제로 그는 태조의 신임을 얻어 중요한 인사와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새 왕조의 설계자가 된다는 것은 곧 많은 기득권과 이해관계와도 맞서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무력을 바탕으로 공을 세운 젊은 세력들은 문신 중심의 나라가 과연 자신들에게 어떤 자리를 남겨줄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조용히 돌아보면 이 시기는 정도전 대 이방원, 조선 건국의 빛과 그림자라는 제목이 이미 서서히 준비되고 있던 시간입니다. 하나는 이상과 제도로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사상가였고 다른 하나는 공과 현실의 무게를 누구보다 크게 느끼는 무장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결정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의 선이 조금씩 엇갈리며 먼 곳에서부터 다가오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 장면에서 잠시 멈춰보면 한 가지 조용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새 나라를 세울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제도의 힘일까요? 아니면 당장 나라를 지켜낼 사람들의 힘일까요? 정도전은 앞자를, 이방원은 뒷자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훗날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너져가는 고려에서 자라난 한 젊은 선비가 어떻게 새 왕조의 설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곁에 어떤 인물들이 서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병든 나라의 현실과 그 속에서 꿈꾸던 개혁의 구상이 겹쳐지면서 새 나라를 꿈꾸던 사상가 정도전의 초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한쪽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은 또 다른 주인공 이방원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이 두 사람이 같은 궁궐 안에서 서로 다른 미래를 그리게 되는 시절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들의 길이 완전히 갈라졌는지, 조선, 왕국의 빛과 그림자가 어떻게 엇갈리게 되었는지는 앞으로 이어질 장면들 속에서 천천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1392년 가을, 새 왕조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 아직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새 길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궁궐의 기둥은 갓 세워져 나무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거리마다 새 제도와 질서를 준비하는 관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이 한가운데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 바로 조선 건국의 빛을 설계한 사상가 정도전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설계도는 훗날 이방원과의 충돌을 불러오는 그림자의 한 부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몇 년 전 고려 말의 혼란 속에서 그는 새 나라의 틀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고민하던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 이후 그의 역할은 단순한 학자를 넘어 나라의 뼈대를 짓는 공정의 총책임자에 가까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신임을 받으며 나라의 법과 조직, 수도의 배치, 왕과 신하의 관계까지 하나씩 설계해 나갔습니다. 이때 그의 사상은 현실과 만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소를 옮겨 1393년 무렵에 한양 관하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정도전은 커다란 책상 위에 수십 장의 문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새 왕조의 여러 제도가 정도전 등의 의견을 따라 마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책,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은 조선의 기초를 다지는데 핵심이었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왕의 권한과 신하의 역할, 관료체계와 행정 운영의 원칙을 정리한 문서였고, 경제문감은 나라 살림과 군사, 지방 운영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법 초안과 국가 운영 매뉴얼을 동시에 만든 셈입니다. 그가 가장 강조한 원칙 중 하나는 권력의 균형이었습니다. 왕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는 것도, 신하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육조 중심 체제와 의정부 운영 원칙을 세워 권력이 서로 견제하며 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장대의 공식 기록에서도 이러한 제도 개편을 새 나라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설계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도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무신 출신으로 공을 세운 이방원과 그 측근들은 새로운 제도 속에서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보장될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제도는 문신 중심으로 정비되고 무장 세력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시선은 아주 작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은 나라를 굴리는 것은 문문의 힘이라 여겼고, 이방원은 나라를 지킨 것은 무의 공이라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1394년, 한양 도성에 새 터가 닦이던 어느 날로 가보겠습니다. 정도전은 팔을 걷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도성의 길과 궁궐의 방향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왜 한양을 수도로 택했는지에 관한 기록은 다양한데 물길지형 통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정도전이 이성계와 함께 수도 이전의 전체 설계를 깊이 관여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도성의 형태와 궁궐의 구조가 바른 정치의 상징이 되기를
말았습니다. 이 무렵 그는 교육제도와 과거 시험의 변화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흥 사대부가 나라의 주축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림이 성장하는 기반도 이 시기에 잡힌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체계화 작업은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일관된 규범을 가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만큼 이해관계도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중요한 관직과 병권을 누가 맡아야 하는가? 왕자의 서열 문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새 왕조의 정통성을 어떤 방식으로 공고히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조선 초기 정치의 가장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정도전은 문서로 질서를 잡고자 했지만 현실 정치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의 감정과 두려움까지 모두 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왕세자 책봉이었습니다. 태조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누가 세자가 될 것인지는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태조는 일찍부터 어린 아들 방석을 청해했고 정도전은 문신 중심의 전국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방석의 책봉을 지지했습니다. 태조실록과 정종실록에는 당시 정치 구도에 따라 세자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민감하게 이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이 문제가 이방원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자가 누구냐는 문제는 권력의 향방만이 아니라 각 세력이 자기 입지를 어디에 두게 되는가와도 직결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새로운 제도 속에서 어린 세자를 중심으로 한 문신 정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장에서 피 흘려 새로운 왕조를 앞장서 이끈 이방원과 그 측근들에게는 이 판단이 곧 자신들의 역할이 사라지는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차이는 마음속에서 의심을 키웠고 조정 곳곳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퍼져나갔습니다. 1396년 무렵으로 시간을 옮겨보면 조선 조정은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점점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굳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제도에 의해 자리가 줄어들거나 배제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시청자분들께도 익숙한 풍경일 것입니다. 어떤 개혁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곤 합니다. 그 두 감정이 맞물리면 같은 목표를 향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도전은 글로 세상을 바로 세우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왕권과 신권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와 감정, 권력의 구조가 얽힐 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는 새 나라의 설계자였지만 그 설계 과정은 여러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의미로 전달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고 누군가는 자신의 공이 인정받지 못하는 공간이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라의 틀을 세우는 일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정도전이 만든 체계는 견고했지만 사람들 사이의 긴장은 그 견고함 너머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지는 그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선의 틀이 거의 완성된 시기에서 권력의 흐름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운으로 세우는 나라와 무로 지키는 나라. 그 두 길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충돌의 기미를 보이던 때였습니다. 1397년 늦여름 한양 창덕궁의 정전에는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새 나라 조선의 기틀이 막 자리 잡아가던 시기 가장 뜨겁고 민감한 문제가 조정 한가운데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논의의 중심에는 정도전과 이방원이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두 사람의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갈라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의 제도가 하나둘 정비되던 지난 시기 정도전은 문신 중심의 질서를 세우며
새로운 왕조의 이상을 설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질서가 실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흔들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세자 책봉 문제였습니다. 어린 방석을 세자로 삼자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정의 균열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의 문제는 조선 초기 정치의 심장과도 같은 영역이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이익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같은 시기 한양의 의정부 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조실록은 이 무렵 세자 책봉 문제를 두고 조정 대신들이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다고 전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방석을 총애했고 정도전 역시 방석을 중심으로 한 문신 정치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어린 세자는 새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최적의 후계자였습니다. 경험 많은 대신들이 주변에서 보조한다면 왕실과 조정의 균형이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또 다른 세력에게 깊은 불안이 되었습니다. 조선 건국의 전장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이방원과 무장 세력에게 어린 세자의 등장은 곧 자신들의 공로가 문신체계 속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의 핵심이었고 많은 신하가 그의 힘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자 책봉 문제는 단순한 후계 결정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용히 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정도전의 설계도를 지지했고 누구는 이방원의 눈빛을 살피며 새로운 흐름을 읽으려 했습니다. 실록에는 이 과정에서 대신들이 말수를 줄이고 조심스레 움직였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권력이 흔들리는 시기, 말을 잘못했다가 한순간에 정치적 위치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의 신하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조직에서도 중요한 인사 문제가 등장하면 모두가 숨을 고르듯 당시 조정도 같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자 책봉 논의가 이어지면서 조정 내부의 갈등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태조 앞에서 정도전은 방석의 책봉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실록은 그가 새 나라의 근본을 세우려면 어진 일을 세우는 것이 급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지지의 표현이 아니라 조선이 나아갈 길을 분명히 하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정도전에게 방석은 새 왕조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에게 이 결정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 과정에서 몸을 던져 싸웠고 나라가 세워진 지금은 공신으로서 당연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세자가 즉위하면 자신은 멀리 밀려나고 새로운 문신체계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그의 주변에 모인 무장 세력도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거리의 여론 또한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후대 야사는 이 시기 민간에서 공신들의 공이 사라진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합니다. 사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방원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새 나라의 공을 나눠 가진 사람들은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자신의 장래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긴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 바로 이방원과 그의 세력이었습니다.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 보면 어느 날의 회의에서 방석의 책봉안이 정식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선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문신 중심의 안정적 정국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방원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실록에는 이때 이방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곧 그의 결심을 감추는 시간으로 보입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판단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를 옮겨 1398년을 앞둔 어느 저녁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성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해 있었고
대신들의 표정은 한층 더 굳어 있었습니다. 정도전이 주도하는 문신 체계가 강화될수록 이방원은 점점 더 단단한 벽에 가로막힌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은으로 세운 나라의 이상이 무로 세운 공신들의 길을 좁히고 있었고, 두 사상은 조용한 충돌의 길 위에서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자 책봉 문제는 조선 초기 정치 갈등의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위 계승 문제였지만 그 바탕에는 새로운 왕조가 어떤 권력 구조를 선택할 것인지, 누가 그 중심에 설 것인지에 대한 깊은 대립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제도로 나라를 지탱하려 했고, 이방원은 공으로 세운 나라의 질서가 외면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두 시선의 차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은 결국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까요? 세자책봉이라는 작은 균열은 곧 조선 건국 이후 가장 큰 폭풍의 전조가 됩니다. 이제 그 거대한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398년 초여름, 한양 궁궐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며칠째 비가 올 듯 흐린 하늘 아래 조정 대신들의 걸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자 책봉 문제로 드러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직후, 정도전과 이방원을 둘러싼 긴장은 이제 누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건국의 빛을 함께 만들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이 시기부터 궁궐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정은 겉보기엔 안정된 듯 보였습니다. 각종 제도가 정비되고 문신들이 국정을 차분히 이끌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시선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구는 정도전에게 기댔고 누구는 이방원의 침묵을 살폈습니다. 실록에는 이 무렵 대신들이 말을 아끼고 서로의 표정을 살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만큼 조정 전체가 폭풍 직전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장소를 옮겨 창덕궁 인정전 뒤 회랑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태조 이성계가 병약해져 정사를 잠시 멀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나라 운영은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문신 그룹이 맡고 있었고, 왕자들은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방간과 이방원은 한층 예민해져 있었고, 어린 방석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 그 감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이방원이 이 무렵 오히려 말을 아끼며 움직였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모인 무장 세력은 조용히 결속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더 큰 메시지가 되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정도전은 새 나라의 질서를 굳히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리체계 정비, 군사 제도 재편,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규범 정비까지 연이어 이어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조선이 문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런 믿음이 흔들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운 제도가 이방원과 무장, 세력에게는 자신의 공로를 축소시키는 장치처럼 보였다는 점이 훗날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무렵 후대 야사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궁궐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짧은 인사를 나누었는데 분위기가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다고 합니다. 물론 실록에는 이런 사적인 감정 묘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에 보이는 미묘한 언행과 결정들을 종합해보면 두 사람이 이미 서로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갈등 요소는 병관, 핑촨이었습니다. 조선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장 세력은 군사적 공을 쌓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새 왕조의 안정에는
문신 중심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정도전은 병권의 분산과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실록은 그가 군사제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왕자들의 독자적 세력을 경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제도적으로는 안전한 선택이었지만 이방원에게는 자신과 측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처럼 보였습니다. 몇 달 뒤 시간을 1398년 여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왕자들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정도전이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장터에까지 퍼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민간의 말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의 긴장이 백성들에게까지 감지될 만큼 나라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즈음 정도전은 방석의 즉위를 대비한 문서 작업과 의식 준비에 더욱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세자 교육 체계, 의정부 운영 규범, 장차 펼쳐질 문치 정국의 형태까지 차근차근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는 새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이 진행될수록 이방원이 느끼는 위기의식 또한 깊어졌습니다. 그의 주변 세력은 조용히 모여 상황을 논의했고 그들은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론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실록에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망간과 방번 등 여러 왕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경계했다는 내용입니다. 왕자들 사이의 갈등은 그 자체로 위험했지만 이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것인가, 그리고 누가 설계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둘러싼 깊은 정치적 논쟁이었습니다. 1398년 8월, 어느 흐린 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궁궐안을 지키던 군사들의 배치가 평소와 조금 다르게 움직였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누군가는 그 변화가 우연이라 했고, 누군가는 이미 무엇인가가 시작되었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실록은 이 무렵 왕자들과 대신들의 움직임이 복잡해지고 밤늦게까지 은밀한 회동이 자주 있었다고 전합니다. 정도전은 이런 기류를 완전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기록을 보면 그는 경계심을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구축한 문신체계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경고해도 사람의 감정과 두려움은 언제든 돌발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조용한 기류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들의 결의는 점점 단단해졌고 이방원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눈으로 세운 나라의 이상과 무으로 세운 공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건국 이후 가장 거대한 사건, 역사의 방향을 한순간에 바꿔놓을 폭풍. 그날이 이제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398년 8월, 한양 한복판에는 여름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도성안 군사들의 배치가 달라졌고 문신들의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세자 책봉을 둘러싸고 드러난 갈등은 마침내 폭발하기 직전까지 달아올랐습니다. 전날 밤 궁궐로 향하는 몇몇 무사들의 발걸음은 유난히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정도전과 이방원이 함께 세운 조선의 밝은 새벽은 이제 서로를 향한 칼의 그림자 아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폭풍이 닥치기 직전에 궁궐로 가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정도전은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로운 조선은 문치 운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그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문신, 집단과 조정체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조실록은 그가 세자 책봉과 국가 운영 규범을 준비하는데 여전히 몰두하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눈에는 새 왕조의 구체적인 형태가 점점 선명하게 잡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운 질서의 외곽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피와 땀으로 세운 무장 세력,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방원은 한 걸음 뒤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발언 없이 침묵을 지속하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조정의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경건이 문신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방원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 뒤 자정 무렵입니다. 한양거리는 이미 잠들었지만 몇몇 집에서는 초가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후대 야사에서는 이 시기 무장들이 은밀히 회동을 갖고 서로의 의중을 확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록에는 이방원의 측근들이 밤늦게 그를 찾아가 상황을 논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운으로 세운 나라를 꿈꾼 정도전의 설계도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사람의 두려움과 야심은 제도로 묶을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새벽, 폭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소를 옮겨 창덕궁 초입으로 가보겠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아래 몇 명 무사들이 갑옷끈을 조여매고 있었습니다. 모집된 병력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이방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록에는 이날 이방원이 마침내 움직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상황을 바로잡겠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선택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도전은 방석의 교육과 국정 문서 작업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에게 조선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설계도였고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궁궐 쪽문에서 들려온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는 그의 모든 계획이 뒤집힐 예고음이었습니다. 잠시 뒤 무장 세력은 궁궐 곳곳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 방석을 지키려던 인물들은 급히 움직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실록은 이날 일어난 일을 비교적 간단히 기록하지만 그 안에 담긴 참혹함은 짐작을 넘어섭니다. 왕자의 난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사건은 조선 초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도전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까요? 실록에는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기습을 받은 뒤에도 결코 허둥대지 않았고 자신의 최후를 담담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세운 국가 운영 체계를 믿었습니다. 본치의 기반이 흔들리고 권력의 방향이 뒤집히는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이상이 언젠가 다시 조선을 지탱할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조선을 설계한 사람과 조선을 세운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국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순간 조선의 운명도 함께 갈라졌습니다. 정도전이 꿈꾼 문치 중심의 조선은 흔들렸고 이방원이 만들어갈 새로운 조선은 무력과 결단이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변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철학이 충돌하며 빚어진 역사적 전환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이상은 제도 속에 남았지만 이방원의 선택은
조선의 실제 권력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선의 기틀은 둘 다의 선택으로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궁궐은 조용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움직였고 역사는 이제 패종의 시대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도전이 남긴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글과 제도 속에는 여전히 문으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생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순간 이후 조선은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상과 한 사람의 결단이 충돌하며 선택한 길, 그 길의 온전한 의미는 이제 다음 이야기 속에서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1400년 초겨울, 한양 궁궐들에는 아직 싸움의 흔적이 가시지 않은 냉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 정도전이 쓰러졌던 그날 이후 조선은 빠른 속도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조는 물러나 있었고 이방원은 마침내 왕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의 앞날은 전혀 다른 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는 한때 동지였던 두 사람의 빛과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잠시 시선을 궁궐 뒤뜰로 옮겨보겠습니다. 사람이 뜸한 그곳에는 정도전이 설계한 조선의 규범과 제도를 담은 문서들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 같은 책들은 새로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교하게 정리해둔 기록이었습니다. 태종 즉위 후에도 이 문서들은 함부로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정도전이 마련한 여러 법과 제도를 상황에 따라 취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전쟁과 정변 속에서도 그가 남긴 기틀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편 왕위에 오른 이방원은 새로운 방식으로 조선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기반으로 한 중앙 집권 체제를 다져나갔습니다. 대신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사병을 혁파하며 국가 권력의 흐름을 하나로 모으려 했습니다. 이는 바로 정도전이 꿈꾼 문신 중심의 문치 정치와는 다른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나라를 세웠지만 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이 무렵 궁궐 안팎에서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도전이 살아있었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방원이 아니었다면 나라가 제대로 서 있었을까? 실록에는 이런 말들이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대신들의 논쟁 속에는 분명 이러한 고민이 숨어 있었습니다. 후대의 야사에서도 이 질문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옳다고 말하기 어려운 복잡한 역사적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시선을 한양 외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정부들은 새로 정비된 토지 제도에 따라 경작지를 재배분받고 있었고 관리들은 새로 짜인 법체계에 따라 행정 절차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과정에는 정도전의 설계와 이방원의 집행이 함께 작용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와 근육이 서로 다른 손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빚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정치 방식은 강력했지만 때로는 냉혹했습니다. 실록은 그가 반대 세력을 제거하며 중앙 권력을 강화했다고 담담히 기록합니다. 반면 정도전의 이상주의는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반대편에서는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모두 조선을 위해서였지만 결과는 서로 다른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이제 1418년 여름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조선 초기에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두 사람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정도전이 설계한 제도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동시에 태종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권 체계를 활용했습니다. 결국 조선의 황금기는 두 사람이 남긴 유산 위에서 꽃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이야기 끝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세우는 데 필요한 힘은 무엇인가? 이상과 현실은 어디에서 만나는가? 정도전의 꿈과 이방원의 결단은 서로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조선을 단단하게 만든 두 축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대로였다면 조선은 이상만 가득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만 있었다면 제도적 기반이 약한 나라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두 사람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조선을 만들었습니다. 단양 도성 위로 저녁 노을이 깔립니다. 그 아래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남긴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이어진 그 길은 조선 500년의 바탕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조용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역사가 얼마나 크게 달라지는지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것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시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느 길을 택하셨겠습니까? 이상을 끝까지 지켰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위해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